당신은 매일 아침 습관처럼 눈을 뜨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어제와 다름없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다고 막연히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균열이 국가 경제의 가장 깊은 기초에서 방금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동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가치가 얼마나 빠르게 증발하고 있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지난달 국가의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 보유액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28년 동안이나 이토록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적은 없었지만 이 중요한 뉴스는 정치적 소음과 연예계 가십에 묻혀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댐이 홍수를 막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댐을 관리하는 기술자들이 벽돌을 하나씩 빼내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12월은 중앙은행의 금고로 달러가 들어와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정반대로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은 치솟는 환율을 억누르기 위해 피 같은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며 방어하고 있지만 환율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의 비상금을 헐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의심해야 합니다. 작은 수입 회사를 운영하는 민수라는 남자를 떠올려 보면 그는 매일 아침마다 전광판의 숫자를 확인하며 심장이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하는 순간 그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영업이익은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특정 사업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원화의 구매력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적 방어막이 지금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제가 영원히 성장할 것처럼 보이다가 과도한 부채와 자본 유출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던 끔찍한 패턴을 이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26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졌으며 이러한 감소 속도는 우리가 수십 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공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남은 외환 보유액의 전체 규모만 보고 안심하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닌 자금이 흐르는 방향과 속도를 봅니다. 정부는 이것을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라고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급격한 출혈을 막기 위해 지혈대를 강하게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도구들이 오히려 근본적인 구조적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국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까지 가동하며 달러를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자금을 담보로 현재의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금융의 고개가 당신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내년 당신의 가족이 감당해야 할 물가와 대출이자를 결정짓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위험한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의 엔진이 왜 멈추려 하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2월은 연말 자금 수요와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덕분에 중앙은행의 금고로 달러가 유입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2월은 거의 예외 없이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달이었기에 이번 감소는 더욱 기이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계절적 흐름을 거스르며 무려 26억 달러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달러를 시장 밖으로 빼내고 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주체는 외국인 투기자본이 아니라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당신의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당국은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라는 매우 복잡하고 은밀한 금융 거래를 가동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 시장에서 직접 사지 않고 한국은행의 금고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들인다면 수요 폭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즉시 1,500원을 뚫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충격을 피하기 위해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을 헐어서 국민연금에 직접 빌려주는 고육지책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환율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탱크에 있는 물을 이웃집 수영장에 채워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빌려준 돈이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당신을 안심시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 기일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는 텅 빈 금고 앞에서 망연자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담보로 미래의 불확실한 안정에 거액의 베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위험한 도박이 왜 소름 끼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정확히 28년 전에 그 차가운 겨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7년 12월. 거리에는 지금과 똑같은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사람들은 설마 나라가 망할까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뉴스 앵커들도 펀더멘털은 튼튼하며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니 동요하지 말라는 정부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뒤편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IMF 사태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믿었던 시스템에 의해 배신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사용하는 언어는 놀랍도록 비슷하지만 그들이 다루고 있는 금융폭탄의 구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외환 스와프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국가가 가진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고 급전을 빌려 쓰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돈을 갚고 보석을 찾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돈을 갚아야 할 때 당신의 지갑이 비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이동시키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감당해야 할 자연스러운 고통을 미래로 유예시키는 위험한 마취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경제가 보내는 질병의 신호인데 정부는 지금 근본적인 치료 대신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하여 비명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진통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억눌려왔던 고통은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이며 그때는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라는 사실은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상위 국가들과의 격차를 비교해보면 그 안정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거대한 방벽을 쌓았고 일본도 1조 달러가 넘는 현금을 쥐고 있지만 한국은 고작 4천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고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 위기가 닥치면 현금 인출기처럼 가장 먼저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국제 금융 세력에게 한국 시장은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개방된 놀이터이며 우리의 외환 보유액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억 달러가 감소했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그만큼의 막대한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욱 공포스러운 점은 정부가 그토록 많은 달러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나흘 연속으로 상승하며 정부의 개입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민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는 이제 은행 창구 직원에게 달러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매뉴얼에 따라 고객님을 안심시키려 노력하지만 모니터에 찍힌 환율 그래프는 이미 1415원을 넘어 위험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시장 가격이 보여주는 차가운 진실과 방향성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간다는 것은 당신이 가진 원화 자산의 가치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늘려도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 당신의 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시적인 숫자들이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당신의 식탁과 주거 비용을 타격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당장 내일 당신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으며
오직 리스크와 수익률이라는 차가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28년 만에 외환 보유액 최대 감소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접했을 때 그들의 투자 알고리즘은 즉시 한국 시장 탈출을 명령합니다. 거대 자본은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승객과 같아서 위기가 실제로 닥치기 훨씬 전에 이미 짐을 싸서 떠납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자본 유출을 부르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한국은행은 이 출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받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리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환율을 잡자니 대출 이자가 폭발하고 금리를 낮추자니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진퇴양난에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이 거시적인 딜레마는 즉각적으로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고지서가 되어 당신의 집 현관문 틈으로 조용히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은 달러로 사와야 하기에 환율 상승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직접적인 세금 인상과 동일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지은 씨가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을 찾을 때 그녀는 이미 국가 경제의 균열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트 진열대의 상품 가격표가 매주 바뀌는 것은 물건의 가치가 올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는 돈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곧 당신의 월급이 동결되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가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 수 있다는 암울한 신호입니다.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를 던지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현금으로 바꿔 떠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당신의 퇴직연금 계좌도 함께 녹아내리며 당신이 계획했던 은퇴 시점은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전할 수 없으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는 집값 하락의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이자가 월급을 잠식하고 집값은 떨어지는 이중고의 지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가는 과정은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억지로 누르고 있는 지금의 환율이 어쩌면 당신이 달러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정부보다 항상 똑똑하고 빠르며 인위적인 통제는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기가 언제, 어떤 신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폭발할지 알려주는 계기판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는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인 1,450원을 넘어 1,500원을 향해 질주하는 속도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달러 빚을 지고 있는 수많은 한계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 전체에 걸려오는 거대한 마진콜과 같아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투매 현상을 일으킵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아우성칠수록 환율은 더욱 치솟고 이는 다시 더 큰 공포를 불러오는 파괴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당신의 일자리를 위협하거나 월급의 실질 가치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전가됩니다. 하지만 진짜 시한폭탄은 기업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빚을 내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모래성을 쌓아 올린 가계부채에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면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무자비하게 끌어올리는 방아쇠가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해도 시장의 실세 금리는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당신의 이자 비용을 폭주시킬 것입니다.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당신의 월급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은 집을 지키기 위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지갑을 닫아버리면 내수 시장은 얼어붙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절벽 끝에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1997년의 반복이 아니라 가계부채와 자산 가격 하락이 맞물린 새로운 형태의 복합 위기입니다. 과거 외환 위기 때는 기업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막대한 빚을 당신과 이웃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소진할수록
국가의 신용 등급이 흔들리며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은 더욱 비싸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신용 불량자가 되어가는 과정과 비슷해서 돈이 가장 급한 순간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평온한 거리는 댐이 무너지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내가 사는 동안 또다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겠느냐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외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운율을 맞추며 돌아오는데, 이번 운율은 부채의 역습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생존 배낭을 꾸리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여 다가올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지금 당장 비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위기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어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체크해야 할 첫 번째 계기판은 매월 초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 증감 추이와 그 감소 속도입니다. 만약 2달 연속으로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누수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인 급등을 넘어 1,450원 위에서 굳어지는 현상은 시장이 새로운 가격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스와 푸 프리미엄이 조용히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위기를 미리 감지하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신호들이 붉은색 경고등을 켤 때 당신은 두려움에 떠는 대신 차분하게 개인의 재무 요새를 구축하는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불확실한 투자 자산 비중을 줄이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쓰고 있다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원금을 일부 상환하여 다가올 금리 폭풍의 충격을 미리 줄여야 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분산해 두는 것은 원화 가치 급락 시 당신의 구매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민수는 이제 막연한 희망을 버리고 회사의 비상자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환율 상승이 가져올 수입 원가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 또한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모두 해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며 다가올 겨울을 버티기 위한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당신과 가족을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덩치가 크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은 위기 시에 팔리지 않는 짐이 되어 당신의 유동성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라는 뜻입니다. 만약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저축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재앙이 됩니다. 정부나 언론이 위기는 없다고 큰 소리 칠 때야말로 역설적으로 개인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대중들이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에 나설 때 미리 준비된 당신은 여유 있게 시장을 관망하며 다음 스텝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둠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평온하게 즐기라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파도를 타는 서핑보드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제적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당신의 삶에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공포는 화려한 붕괴가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환율이 예전처럼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그 정상의 기준은 이미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금리와 싼 달러의 풍요로운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제 우리는 고비용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당장의 즐거움과 소비로 불안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심리적 도피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금융의 세계는 당신의 감정이나 간절한 희망사항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차가운 자본의 논리와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잔인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부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서 준비된 자에게로 부가 이동하는 거대하고 난폭한 기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민수는 이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위기를 이용해 경쟁자들이 쓰러질 때 시장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공격적인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역시 소비를 줄이는 고통을 감내하는 대신 종잣돈을 모아 헐값에 나올 우량 자산을 기다리는 냉철한 사냥꾼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동적인 소비자의 시각에서 능동적인 자본가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꾸는 혁명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는 과거의 데이터를 정리한 백미러일 뿐, 결코 당신이 직접 운전해서 지나가야 할 전방의 험난한 도로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스마트 머니가 조용히 이동하고 있는 목적지와 그들이 매집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기라고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갈 때면 이미 늦은 것이며, 그때는 비좁은 문을 통과하려는 아비규환 속에서 압사당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할 때 방주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하늘이 맑고 사람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망치질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정보를 알고 대비한 극소수와 아무것도 모른 채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대다수 사이의 빈부격차가 더욱 잔인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의지로 미래를 개척하는 소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설계한 대로 끌려가는 희생양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선택은 단순히 당신의 통장 잔고 차이를 넘어 당신의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환경과 기회의 질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하고 깨지기 쉽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환율 급등은 그 시스템의 취약성을 알리는 첫 번째 균열일 뿐이며, 곧이어 금리, 부동산, 그리고 고용시장으로 이어지는 도미노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구해주는 것은 장부상의 자산 규모가 아니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속도와 확실한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컴퓨터 화면 속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현금은 당신이 마트에 가서 식량을 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생존권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면 수익률을 따지지 말고 가장 먼저 정리하여 다가올 고금리의 파도 앞에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십시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할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당신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적입니다. 모든 계란을 원화라는 하나의 위태로운 바구니에 담지 말고 달러나 금 같은 대체 자산으로 나누어 리스크를 철저히 분산시켜야만 합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 당신만의 기술과 지식을 연마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금융 자산보다 강력한 최후의 보험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고립되지 않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시장이 요동칠 때 감정에 휘둘려 공포심에 뇌동매매를 하는 것은 스스로의 소중한 재산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미리 써두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어붙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존자는 위기를 단순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은 미래의 당신이 절망하지 않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비용이 무엇이라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커지는 위험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민수와 지은 씨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행동을 먼저 시작했을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운은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선물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는 그저 피하고 싶은 재앙일 뿐입니다. 시장은 비효율적인 것들을 냉혹하게 제거하는 강력한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은 그 제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종이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당신의 땀과 시간이 담긴 진짜 부의 가치까지 공장에서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의 구매력을 필사적으로 지키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가가 쳐놓은 낡은 안전망이 언제든 찢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위한 튼튼한 개인용 낙하산을 지금 펼치십시오. 이 모든 경고들이 너무 과장된 공포조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안전한 때에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면 당신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부는 증발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려 던지는 사람에게서 냉정하게 줍는 사람에게로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다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결국 헐값에 누군가의 포트폴리오로 편입되고 말 것입니다. 28년 만에 찾아온 외환 보유액의 최대 감소폭은 이제 우리가 알던 과거의 안전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안심하라고 말하겠지만 당신의 생존을 정부의 입에 맡기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도박입니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환율을 방어하는 지금의 상황은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자원을 당겨와 현재의 구멍을 메우는 위험한 돌려막기입니다. 만약 이 베팅이 실패하여 환율 방어선이 뚫리게 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당신의 노후 자금 고갈과 세금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으며 대중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순간 그 문은 닫혀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반문하지만 IMF 사태 때 직장을 잃은 수많은 가장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민수는 남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달러를 모았기에 이제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지은 씨는 아직도 망설이며 뉴스를 검색하고 있지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는 능력이야말로 생존의 핵심이며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방어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냉혹한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이며 이곳에서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당신의 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만약 위기가 닥치면 몇 달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숫자가 주는 차가운 공포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만이 당신을 잠에서 깨워 행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자극제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균열을 이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역사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만 흐름을 읽고 미리 움직인 자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고 진정한 안전은 오직 당신의 통찰력과 기민한 대응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경제적 징후들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시대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통해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난 직후 구체적으로 어떤 첫걸음을 떼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끄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불안감을 종이 위에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 내려가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당신이 가진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뼈아픈 계산을 해보십시오. 만약 그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 당신의 배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니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당장 쓰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팔아치우고 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하여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단일 달러라도 좋으니 외화 자산을 조금씩 모으는 습관을 들여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안전한 보험을 드십시오. 28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을 때 누군가는 그 위기를 기회 삼아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남들이 망설일 때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겼느냐 하는 실행력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차분하게 다음 수를 생각하는 냉철한 이성이야말로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정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피해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생존자가 되십시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겠지만 그 폭풍 속에서 젖을지 아니면 파도를 탈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부디 오늘의 이 불편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이 먼 훗날 당신이 그때 준비하길 잘했다고 안도하며 회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지만 준비된 집의 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일 아침 환율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차분하게 계획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원화 지폐를 꺼내어 바라보며 이것이 과연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지닐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일어나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가올 겨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당신의 손에는 이미 작은 등불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이제 그 등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둠이 덮치기를 기다릴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 지갑을 털어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당신의 부와 가족,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당신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생존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며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당신을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아끼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께도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면서 꼬박꼬박 적금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왜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요? 어제 마트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넘더군요. 김밥 한 줄 먹으려면 5,000원을 내야 합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이제 국밥 한 그릇도 마음 편히 못 사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부는 물가가 곧 잡힐 거라고 합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으니 경제가 튼튼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장바구니와 여러분의 통장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어떻습니까? 아마 속고 있다는 느낌, 나만 모르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드실 겁니다. 그 불안감,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은행 창구에 가보셨습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VIP룸에서는 매일매일 엄청난 달러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모은 한국 돈을 팔아치우고 미국 주식을 사고 달러를 사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원화라는 돈이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는 얼음 조각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의 악몽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장롱 속 깊이 숨겨둔 결혼 반지까지 꺼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눈물겹고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금을 내놓는 대신 있는 금마저 들고 조용히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국노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저 내 가족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믿으며 가만히 원화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환율 1,400원 시대.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40% 도둑 맞았다는 경고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한 여러분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부자들은 지금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냉정하지만 꼭 필요한 생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냉정하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봅시다. 도대체 왜 돈이 한국을 빠져나가는 걸까요? 그 잘난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팔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는 데에는 무슨 하버드 경제학 박사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통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한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돈이라는 놈은 아주 냉혈한입니다. 돈에는 조국도 없고 의리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은 오직 이자를 단 0.1%라도 더 주는 곳으로만 흐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은행이 딱 2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미국 은행은 예금만 해도 이자를 연 5.5%를 줍니다. 게다가 이 은행은 세계에서 제일 튼튼해서 절대로 망할 일이 없습니다. 달러라는 이름의 황금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3.5%밖에 안 줍니다. 미국보다 무려 2%나 적게 줍니다. 게다가 이 은행은 좀 불안합니다. 옆 동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고 인구는 줄어들어서 손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피 같은 내 전 재산을 어느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이자는 더 조금 주는데 위험하기까지 한 한국은행에 돈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이자도 많이 주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미국 은행으로 가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짐 싸서 미국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건 매국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돈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돈들이 딱 이 꼴입니다. 굳이 전쟁 리스크 있고 성장판 닫힌 한국에 돈을 놔둘 이유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아주 상식적이고도 분통 터지는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금리를 확 올리면 되잖아. 미국이 5% 주면 우리는 6%, 7% 주면 돈이 안 나갈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그 정답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대한 족쇄, 부동산 빚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습니다. 가계 부채가 세계 1등입니다. 쉽게 말해 온 국민이 빚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막겠다고 금리를 미국처럼 확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배로 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이 됩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쌀 살 돈도 없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집을 헐값에 던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돈을 빌려준 은행과 건설사가 줄줄이 도산합니다. 결국 나라 경제가 그날로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멈춰버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밤잠을 설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국민들이 이자 폭탄에 터져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올리자니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다 도망가서 환율이 폭등하고 이걸 전문 용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아주 꼼짝없이 덫에 걸린 쥐신세가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들은 이
처참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아, 한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금리를 못 올리니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겠구나. 여기 더 있다가는 환차손으로 앉아서 돈만 까먹겠구나. 이게 바로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빚더미라는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개 중에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야,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 나는 미국 갈 일도 없고 달러도 없어. 환율이 1,400원을 가든 2,000원을 가든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목숨줄, 아니 당장 오늘 저녁 밥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빼고는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넣는 휘발유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오늘 점심에 드신 칼국수의 밀가루 전부 달러 주고 사옵니다. 퇴근하고 소주 한잔하며 구워 먹는 삼겹살, 그 돼지가 먹고 자란 옥수수 사료까지 전부 달러로 결제해서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환율이 1,100원 하던 게 1,400원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냥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물건 가격표가 40%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여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얹어줘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식당 가서 메뉴판 보면 욕부터 나오시죠? 냉면 한 그릇에만 5,000원, 비빔밥 한 그릇에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곧 점심 한 끼에 2만 원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식당 사장님들이 갑자기 돈에 미쳐서 가격을 올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죽을 맛입니다. 밀가루값, 식용유값, 가스비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가격을 안 올리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입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전기를 만들고 가스를 공급하려면 연료를 사와야 합니다. 그 연료를 뭘로 살까요? 당연히 달러입니다. 근데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러분의 집으로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는 공포 영화처럼 변할 겁니다. 이번 겨울 보일러 틀기가 무서워서 집에서 패딩 입고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화라는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금고에 모셔둔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매일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수입 물가 상승이니 인플레이션이니 어렵게 말하지만 저는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전국민 거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월급 300만 원이 예전에 그 300만 원인 줄 아십니까? 구매력으로 따지면 이미 2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하면서 원화만 꼬박꼬박 저축하고 계십니까? 그건 애굽이 아닙니다. 그건 불타는 집 안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이 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삼성을 팔고 떠난 부자들은 지금 어디에 돈을 숨기고 있는지 그 마지막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아주 강력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교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절대로 삼성을 망하게 두지 않는다. 이 믿음 하나로 여러분은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월급을 털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겁니다.
언젠가는 10만 전자 가겠지. 언젠가는 구조해 주겠지.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10만 전자는커녕 5만 전자가 깨지네만에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그 좋은 주식을 연일 팔아치고 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외국인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20, 30대 청년들을 보십시오.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월급 받아서 한국 주식 사니? 라고요. 아마 10이면 9은 코웃음을 칠 겁니다. 미쳤어요? 그 돈으로 국장을 왜 해요? 차라리 코인을 하거나 미국 주식을 사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시장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국장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력들이 개미들, 돈 뜯어먹는 사기 도박판일 뿐입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낸다고 주가를 일부러 누릅니다. 회사가 좀 큰다 싶으면 물적 분할해서 알맹이만 쏙 빼먹고 도망갑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대신 자기들 뱃속만 채웁니다. 이런 양아치 같은 판에서 누가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청년들은 일찌감치 한국을 손절한 겁니다. 그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미국 나스닥을 보고 엔비디아를 사고 비트코인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적어도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값을 못 받고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보다 심지어 대만이나 일본보다도 한국 주식은 헐값에 거래됩니다. 이것은 굴욕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명품관이 아니라 떨이 상품을 파는 다이소 취급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직도 신토부리를 외치며 한국 주식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은 애굽이 아닙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도 안 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미련한 짓입니다. 옆 차선에서는 테슬라가 달리고 엔비디아가 날아가는데 왜 여러분만 바퀴 빠진 달구지를 타고 가면서 언젠가는 잘 나가겠지라고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미래 세대가 떠난 시장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파란불은 단순한 하락 신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심전도 그래프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죽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이님, 제2차 IMF가 언제 터집니까? 나라가 망하는 그날이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뜨면서 국가 부도입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오지 않을 겁니다. 1909, 17년 같은 충격적인 파산은 없을 겁니다. 대신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냄비 속의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찬물에 넣고 아주 서서히 불을 떼면은 개구리는 따뜻해서 좋다고 헤엄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어서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꼴입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제 1,300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싸네 하다가 이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적응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서서히 가난해지는 병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보십시오. 티르키예를 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도 처음부터 휴지 조각 같은 돈을 쓴 게 아닙니다. 한때는 우리보다 잘 살았고 떵떵거리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돈을 막 찍어내고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통화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 빵 하나 사려면 돈다발을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지옥이 펼쳐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없고 빚은 산더미고 정치는 엉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이대로 가면 2027년, 2028년에는 1달러에 2,0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1달러에 2,000원.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산은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아이들 유학은커녕 학원비도 못 내고 수입 과일이나 고기는 부자들만 먹는 귀한 음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져서 남미형 국가로 추락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설마라는 단어 하나 믿고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긍정이 아니라 방관이고 내 가족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전 재산이 100% 원화 예금으로만 돼 있습니까? 혹시 전 재산이 한국 아파트 한 채에만 몰빵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끼얹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을 따라하십시오. 그들이 왜 달러를 사 모으는지, 왜 금을 사는지, 왜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S&P 500 지수를 사는지 공부하십시오. 저는 지금 투기를 하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험을 들라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구명조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 자산의 적어도 30%, 아니 반만이라도 달러 자산으로 바꿔놓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이 흔들려도 환율이 2,000원을 찍어도 여러분의 가족은 밥을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도 현실을 부정하며 끝까지 악기를 연주하던 악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낭만적이었을지 몰라도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이 되지 마십시오. 물이 차오르면 악기를 던져버리고 구명보트로 뛰어야 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 이제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야생의 시대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차가운 얼음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멍하니 있다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생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똘똘한 한 채만 믿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견고했던 환상이 지금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세금 무풍지대일 거라 안심하셨습니까? 그 아니란 생각이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치명적인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몇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냐를 묻고 있습니다. 집값 자체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은 단순한 엄포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인 52%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종부세 목표치를 12%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징수 준비는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여론의 지지까지 얻은 세금 폭탄이 투하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강남 3구나 한강변 마용성 지역의 1주택자라고 해서 더 이상 예외일 수 없습니다. 단지 집값이 2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주택자보다 더 혹독한 징벌적 과세를 감당해야 할 시기가 코앞으로 닥쳤습니다. 오르면 세금으로 뜯기고 내리면 자산 가치만 쪼그라드는 진퇴양난의 위기입니다. 이 떼츠를 어떻게 빠져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한 보유세 개편안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정부의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면 평생 읽어온 소중한 자산이 세금 명목으로 공중분해되는 꼴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이 걸린 마지막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섬뜩한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52%입니다. 거래세 인하 대신 보유세를 올리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밑바닥에 깔린 거대한 분노의 반증입니다. 집값만 잡힌다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쯤은 감수하겠다.
이 지독하고 서늘한 결심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정부에게 쥐어준 강력한 면죄부이자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무서운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경제 활동의 주축이자 주택 보유 비중이 높은 40, 50대에서조차 60%가 넘는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유력 기관이 공동 조사한 결과인 만큼 표본의 신뢰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통 자산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증세의 저항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번 판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행 조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뜻입니다. 똘똘한 한 채 뒤에 숨어 과세 혜택을 독식해온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향한 시선이 그만큼 싸늘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우군이 없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이 국민 과반이 원하는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보유세 강화론이 힘을 받는 건 바로 이런 민심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저항했겠지만 이젠 오히려 증세를 하지 않는 것이 민심의 역풍을 맞을 판국입니다. 증세는 이제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 몰려오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할 길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 속에 숨겨진 진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대중이 요구하는 건 단순한 증세가 아닙니다. 바로 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적폐로 몰려 문매를 맞는 동안 정작 알짜배기 고가 주택 한 채를 쥔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이제 대중도 그 모순을 눈치챘습니다. 비난의 화살촉이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이라는 본질적 관역을 향해 조준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의 축이 이동하는 순간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의 공식은 뿌리째 뽑혀나갈 것입니다. 과연 52%의 분노가 여러분이 깔고 앉은 그 귀한 아파트 값에 어떤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게 될까요? 이어질 내용에서 밝힐 가액 기준 과세의 실체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잔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철옹성 같던 강남 불패 신화도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미명 아래 누려왔던 달콤한 세금 특혜들이 송두리째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만 때려잡던 시절은 갔습니다. 정부는 이제 가격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예리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20억 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과 5억 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자산 가치는 전자가 훨씬 높은데도 지금까지 세법은 후자에게만 가혹한 세금을 물려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 기이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순간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한 한강변 로열 단지들은 안전자산이 아닌 거대한 세금 덩어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리는 그림은 아주 선명합니다. 특정 상급지로 쏠리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입니다. 즉, 강남과 마영성 등 핵심지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집주인들을 지켜주던 1주택자 비과세라는 최강의 방패를 걷어차 버리겠다는 경고입니다. 2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한 채면 끝이라는 생각,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다주택자 못지않은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혜택을 본다는 건 옛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방패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할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섬뜩한 건 이 모든 게 물량을 억지로 끄집어내려는 정부의 치밀한 시나리오와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보유세로 목을 조르고 양도세는 잠깐 숨통을 틔워주는 것. 이건 짐 싸서 나가라는 퇴거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버티면 세금의 살이 깎여 나가고 팔려고 하면 그나마 남은 뼈라도 챙겨 나가야 하는 진퇴양난의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현금이 마른 은퇴자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영끌족들에게 이번 개편은 단순한 악재가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비수입니다. 고가주택의 희소성이 갔던 프리미엄은 세금이라는 거대한 비용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사라질 공산이 큽니다. 모두가 선망하던 강남 아파트가 매달 수백만 원씩 뜯어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순간 매물은 홍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서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 살벌한 증세 계획을 언제, 어떤 로드맵으로 들이밀까요? 그 시점 뒤에는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정치적 셈법과 세수 확보라는 거대한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표심 앞에 장사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일 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판에 세금 폭탄을 던지는 건 정치적 자폭이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내년 하반기를 결전의 시간으로 꼽는 이유입니다. 개표가 끝나는 즉시 6월 기준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작될 것이며 그 칼끝은 2027년 실질적인 시행을 향해 맹렬하고 날카롭게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섬뜩한 진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도 전에 여러분의 지갑을 털 준비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전체 내국세 증가는 4.5%에 불과한데 유독 종합부동산세 목표만 12.2%나 높여 잡았습니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안 거치는 마당에 곳간을 채울 유일한 타깃으로 부동산 세금을 찍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만 있으면 내년 보유세는 앉은 자리에서 최대 50%까지 뛸 수 있는 판이 짜여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뇌피셜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2027년 본격적인 가액기준 과세가 시작되기 전까지 숨통을 조이는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39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맞추려 가장 만만한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지서가 그대로라고 안심하십니까? 그건 사냥꾼의 덫에 발목이 잡힌 줄도 모르고 풀을 뜯는 사슴꼴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가 설계한 촘촘한 로드맵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그 순간을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과 가액 과세가 공식화되는 순간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멘탈 붕괴, 즉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세금을 못 이긴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그때는 이미 탈출구를 받아줄 매수자가 사라진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국가의 시계는 단 하루도 늦춰지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상상조차 못한 파격적인 세율 인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그리는 보유세의 최종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현행 0.1% 수준인 실효세율이 무려 10배, 최소 1%가 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라는 공식 석상에서 던진 한마디,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건 앞으로 펼쳐질 세금 지옥의 설계도입니다. 재산세를 1% 때리면 누가 고가 주택을 갖고 있겠냐는 반문, 이건 현재의 0.1% 수준인 세율을 비정상으로 규정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보내는 정부의 최후 통첩이자 거대한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세금이 고작년 115만 원이라니 정부는 이걸 뼈아픈 실책으로 봅니다. 실효세율 0.1%라는 숫자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헐값이라 보고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한 겁니다. 만약 부총리의 공언대로 세율이 1%까지 치솟는다면 여러분이 낼 세금은 단순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확히 10배가 뜁니다. 1년에 100만 원 내던 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집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전국의 모든 주택에 일괄적으로 1%를 때리는 무모한 도박은 하지 않겠죠.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그들의 말, 속을 까보면 답안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저가주택은 건드리지 않는 척하면서 알짜배기 고가주택만 핀셋으로 콕 집어 세율을 1%까지 때리겠다는 게 진짜 노림수입니다. 부자 증세라는 명분도 챙기고 세수 확보라는 실속도 채우는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영악한 셈법이죠.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세제 합리화의 가면을 벗기면 드러나는 진짜 민낯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강남 입성을 꿈꾸며 뼈 빠지게 대출 갚고 이자 폭탄 견디는 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핑계로 여러분의 유일한 퇴로를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1%라는 숫자, 이거 단순한 수학적 수치가 아닙니다. 고가 주택 쥐고 있는 분들에게 집 팔고 당장 방 빼라는 사실상의 강제 추방 명령서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은 제자리 걸음인데 앉아서 매달 수백만 원씩 세금으로 뜯긴다면 대한민국에서 이거 버틸 장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부가 던진 이 1%의 떡밥은 결국 멘탈을 흔들어 시장의 매물을 토해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이 살벌한 계획의 실행 매뉴얼이 이미 어떤 대책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판도를 뒤집어 엎을 1025 대책, 그 이면에 숨겨진 세금 트릭을 알게 되시면 오늘 밤 잠은 다 주무셨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고가 주택의 숨통을 조이고 항복을 받아내려 하는지 그 정교한 덫을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1025 부동산 대책이 처음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 규제나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만 보느라 정작 등 뒤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세금 칼날은 보지 못했죠. 겉으로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부드럽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특정 핫플레이스에 몰린 수요를 강제로 찢어발기겠다는 거대한 압박의 서막입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양천 목동과 분당 과천 같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성지의 집주인들에게 정부가 보내는 최후 통첩은 섬뜩할 정도로 심플합니다. 그 귀하신 집 계속 깔고 앉아 있을래? 아니면 세금으로 수익 다 뱉어낼래?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겁니다. 신규 공급이 꽉 막힌 지금, 정부는 집값을 잡을 유일한 타겟책을 기존 매물 털어내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출 재고 거래 얼려봐야 집주인들이 안 팔고 버티면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지고 집값은 오히려 바닥이 단단해질 뿐이니까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보유세라는 피할 수 없는 쇠몽둥이입니다. 능력 있는 만큼 내라는 응능부담 원칙을 들이대며 비싼 집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결국 못 버티고 시장에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기를 이미 다 두드려 본 겁니다. 예전엔 보유세 오르면 자식한테 증여해서 소나기를 피했죠. 이번엔 그 공식 절대 안 통합니다. 집값 자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시스템에선 집을 물려받는 자녀도 감당 불가능한 세금 고지서까지 세트로 물려받게 됩니다. 부모가 세금 피하려고 넘긴 집이 자식의 목을 조르는 빚덩이가 되는데 제정신이라면 누가 덥석 증여를 하겠습니까? 결국 증여라는 비상구마저 용접해버린 상태에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시장에 던지느냐 아니면 세금 내다 말라 죽느냐 하는 말 그대로 외통수에 걸려든 꼴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나가는 문인 거래세는 살짝 열어주되 버티는 방인 보유세는 지옥불로 만들어 보유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아주 지독한 전략이죠. 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당연히 아래로 곤두박질 칠 거고 이는 버티던 다른 집주인들의 공포심까지 자극해 연쇄 투매를 부를 겁니다. 여러분이 폼 잡고 앉아있는 그 럭셔리한 거실이 매달 현금을 삼키는 하마가 되는 순간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처치 곤란한 부채 덩어리일 뿐입니다. 특히 현금 흐름 없는 은퇴자들에게 닥칠 미래는 더욱 가혹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내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흡혈귀가 될 때 시장에 내놓는 매물은 투자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될 겁니다. 정부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끝마쳤고 실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무자비한 정책을 미는 게 지금의 여당뿐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평소엔 죽일 듯 싸우던 거대 야당과 진보 진영의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보유세 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하필 지금 이토록 위험한 세금 동맹을 맺었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정치적 배경을 반드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좌우가 합작한 이 세금 공조가 여러분 등 뒤에 어떤 비수를 꽂으려 하는지 다음 장에서 그 정치적 야합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정치색은 달라도 국민 주머니 털어서 세금 걷는 데는 여야가 아주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가장 끔찍한 현실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토지 공개념 운운하며 보유세 인상 군부를 짚었죠. 땅은 공공의 것이니 거기서 난 이익은 세금으로 싹 다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 이건 고가 주택 소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기에 아주 딱 좋은 핑계가 됩니다. 여기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지낸 진성준 의원까지 합세했으니 이 거대한 세금 압박 수레바퀴는 이제 브레이크 없이 여러분을 향해 굴러올 겁니다. 진성준 의원의 저 발언, 뼈 있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방선거 눈치 보지 말고 보유세라는 칼을 과감하게 뽑으라는 외침,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저 서슬퍼런 요구는 사실상 내년 하반기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위한 명분 쌓기, 즉 치밀한 빌드업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가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자들을 투기 세력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에는 죽기 살기로 으르렁대던 그들이 유독 부동산 세금 문제 앞에서만 환상의 복식조처럼 움직이는 이유, 그 이면의 차가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산 불평등 해소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걸어두고 실상은 국고를 채우면서 고가 주택 가격을 강제로 주저앉히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자가 누리던 방패막이는 사라졌습니다. 단지 수익성이 좋다는 죄목 하나로 징벌적 누진세라는 가혹한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갈 운명에 처했습니다. 주택수가 아닌 총액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주장은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주택가액 기준 과세 로드맵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이 거대한 정치적 합의 앞에서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틈새는 완전히 메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특정 정당의 당론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의도 전체가 합의한 거대한 파도입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누가 권좌에 오르든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세 묘수를 찾을 때가 아닙니다. 바뀐 룰 안에서 내 자산이 얼마나 빠르게 녹아내릴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격수는 이미 여러분의 아파트를 조준했고 방아쇠를 당길 디데이만 저울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살벌한 세금 지옥도에서도 살아날 구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집값이 얼마일 때 세금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가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은 어디인지 철저히 개인화된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제가 시뮬레이션한 가격별 세율 시나리오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탈출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부의 칼끝이 멈추는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향후 세제 개편의 핵심 마지노선, 바로 주택가액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이하 구간은 표심이 걸린 서민과 중산층의 영역이기에 정부도 함부로 손대기 힘든 성역으로 남을 공산이 큽니다. 현재 0.1%에서 1% 수준의 세율이 유지되거나 인상되더라도 미미할 테니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일단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바로 윗단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이른바 애매한 고가주택들입니다. 마포, 성동, 동작, 영등포의 신축 대단지들이 대거 이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정부는 이 구간의 실효세율을 현재보다 5배 높은 0.5%에서 5% 수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산이 여기에 걸려 있다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갈아엎는 수준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수익률을 갉아먹는 순간 고가주택의 매력은 증발하고 매수 심리는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선제적으로 현금화하거나 세금 안전지대인 하위 구간으로 갈아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짜 사선은 25억 원 초과 구간입니다. 강남 3구의 핵심 단지들이 해당되는데 이곳은 정부가 공언한 1% 세율의 정밀 타격지입니다. 25억 원짜리 집 한 채에 연간 보유세가 2,500만 원이 찍히는 시대, 그건 집이 아니라 거대한 세금 인출기에 불과합니다. 고가주택 한 채를 고집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이제 가장 미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증여나 법인을 활용해 가액 합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교한 세무 설계를 즉시 가동하십시오. 실행의 데드라인은 내년 지방선거 전 상반기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매물 유도 정책이 나오면 거래세 완화 혜택을 이용해 과감하게 탈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가 던져주는 양도세 완화라는 당근은 사실 보유세라는 채찍을 피해 도망치라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남들이 강남 불패의 환상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냉혹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이 집값 상승분을 역전하는 시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닥칠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는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가 비명 지르는 위기 신호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사람뿐입니다.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이라는 족쇄를 풀고 유동성을 확보해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만이 이 지옥 같은 세금 공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퇴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탈출 플랜조차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최후의 변수가 하나 남았습니다. 보유세 폭탄에 금리 급등과 공급 쇼크가 겹쳤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이 맞이할 퍼펙트 스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마주할 적나라한 미래를 정리해드립니다. 결국 모든 길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하나의 종착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주택수가 아닌 가격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 똘똘한 한 채라는 최후의 방어선마저 무너뜨리겠다는 정부의 사실상 선전포고입니다. 내년 하반기 선거판이 정리되자마자 들이닥칠 세제 개편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더는 철진한 성공 공식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따라잡고 세율이 치솟는 2016년과 2027년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뼈아픈 자산 구조 조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깔고 앉아있는 그 아파트의 실질적인 가치를 머리 차갑게 식히고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십시오. 보유세 부담이 집값 오르는 속도를 앞지르는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집은 노후의 버팀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를 갉아먹는 거대한 짐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대중이 공포를 느끼고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기 직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 탈출구를 확보하는 것만이 피 같은 내 재산을 지켜낼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주택 가격대별 대응 시나리오를 지침 삼아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흐름을 거스르고 무작정 버티는 자에게 시장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치밀한 대비만이 다가올 세금 지옥에서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낚아챌 자격을 줍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정부의 공식 통계와 정책 발표를 근거로 한 개인적 견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